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 바라는 거는 이재명 구속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결국 대통령께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다가 저는 우선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사들은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을 세웠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보수 진영의 정치인 활동에 왔기 때문에 제 지지하시는 분들과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비율이 수도권만큼 높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대구가 수도권에 비하면 인구가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될 텐데요. 대구 경북 합쳐도. 그런데 1600명 가까운 분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빛내주셨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면 그보다 한 4~5배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정치사에 있어가지고 꽤 큰 변화일 거라 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가 굴러가는 방향이 과연 보수의 정신이나 보수의 행동 양식과 맞닿아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의 어느 곳 하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해 왔지만은 저에 대해서 꽤 유의미한 지지가 호남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연 80년 5.18을 벗어난 그런 어떤 아젠다들을 광주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당대표 할 때 복합 쇼핑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광주 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하셨던 걸 기억하면은, 광주도 어느 측면에서는 경쟁이 필요한 어떤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의 의미,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다양한 아이디어의 표출, 이런 게 필요한 도시들이 있다. 특히 광주와 대구가 각 진영의 아성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런 곳일수록 그런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수 정당에서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표밭이죠. 근데 표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물론 보수 정당이 과거 70년대 산업화부터 해서 영남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오히려 표는 매번 몰아주고 지역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2000년대 이후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가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요즘 대통령께서 외치를 하시면서, 외교하시면서 해외에 몇십 조씩 투자하는 것, 이런 걸 발표하시면서 국제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얻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20조, 30조 투자 얘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내에서 산업이 쇠퇴해가는 중소도시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야속한 그런 해외 투자 약속이거든요.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곳도, 구미의 산업단지가 옛날에 뭐 LCD부터 휴대폰, 그리고 뭐 각종 전자장비 이런 것들 많이 공단이 성행했지만은 지금 하나씩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도시가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북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영남이 실제로 한 60석 정도 의석이 됩니다. 근데 신당이 그 절반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꽤 의미가 있는 의석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당이라는 것이 절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 오히려 영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텃밭이라고 안일했던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지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정책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출마할 인물들의 면면도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과 대선을 도우면서 정치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보수라는 것이 변화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들고 나왔고, 또 따뜻한 생애주기형 맞춤복지라는 걸 들고 나왔었거든요. 또 반값 등록금 같은 게 다 앞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다못해 진보의 아젠다라고 여겼던 복지 측면에서도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게 보수였는데, 갈수록 탄핵을 겪고 나면서 완전히 뭐 종교 집단과 결합해가지고 극우적인 양태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 바라는 거는 이재명 구속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아젠다의 상실 그리고 보수의 세련됨의 상실이라는 것이 보수 정치로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야 뭐 누구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러면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겠지만은 집권한 이상 보수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경제나 사회나 아니면 뭐 교육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용두사미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탄핵도 있었지만은 탄핵 5년 만에 또 저희에게 정권을 국민들이 맡겨주신 거는 그만큼 저희가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 대통령께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다가 1년 반 만에 어떤 평론가 얘기로는 자기 책상 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렸다라는 비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기 책상 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준석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렇게도 제가 했던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되는 상황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정립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당이라는 것을 아니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질문에 답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답변이 뭐 그냥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산발되지 않으려면은 철학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그게 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저는 그게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사들은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을 세웠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들을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리고 표를 깎아먹었다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상 자체에 대한 해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뭐 해법이 다른 게 아니라 현상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이준석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뭐 저는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보수 정당이 이기는 방법론을 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부정하고 다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뼈가 아픕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그 앞에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것은요. 지금 가장 어쩌면 정책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20대, 30대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에 반응해가지고 보수를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권을 이끌어 나가니까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저는 보수가 굉장히 큰 기회를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야속하긴 합니다. 어떻게 어렵게 쌓아 올린 그런 새로운 방법론인데 이거를 바로 붕괴시켜버리냐 그리고 대책도 없이 저분들이 앞으로 뭐 정치 안 하면 그만이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계속 삶에 영향을 받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버렸을까 좀 야속합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뭐 이걸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건다기보다는요. 저는 예를 들어 그런 예시로 들었던 그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중지, 그다음에 이태원 유가족 만나기,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린치, 집단 린치를 중단하라는 이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생각이 높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시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거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은 제가 신당을 추진하고 싶어도 할 동력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바뀌시겠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국정에 있어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상징적인 조치로라도 그런 것을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1년 반 동안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당원이고요. 저는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은 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일 텐데 저는 그것도 저는 뭐 조건부로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까지 무리수를 뒀던 사람들이 반성하기만을 기대할 뿐이고 사실 당도 망치고 지금 나라도 많이 망쳐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바라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항상 부부싸움 하면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서 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한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부부싸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부부 간에 싸울 때 진짜 뭐 헤어질 작정하고 싸우는 상황이 나면은 조금 더 심한 말이 오갈 수 있지만은 오히려 미주알 고주알 싸우는 것보다는 알아서 우선 해라 좀 이런 식의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 알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차마 본인들의 알량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진 뭐랄까요?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고할 때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예.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를 최근에 지낸 사람이고요. 저는 이 당의 초대 당 대표로서 이 당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정치했던 1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를 이겨본 유이한 당대표가 저랑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말은 그동안 이 당이 얼마나 나락으로 가고 있었던지 알 수 있겠죠. 유이합니다. 저랑 박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국 단위 선거 다 졌거든요. 저는 그런데 12년 만에 저희가 승리방정식을 구축했는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짜증은 존재할지 몰라도 제가 당과 당원들에 대해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럼 양당에서 완벽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마디 보태자면요. 어쩌면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누군가에게 권력자에게 줄만 잘 섰다는 이유로 이번에 공천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당의 공천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그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나은 정치인도 아닐 것이요. 그 공천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더 어려운 길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뭐 패배자들도 아닐 것이요. 저는 그 기준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은 굉장히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곳인데 그 채널에 가보면 정책 영상이 거의 한 7할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야를 건드려 놨고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또 유권자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많이 널리 퍼지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건 개인 이준석의 생각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집단의 생각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당의 지향을 세운다고 할 때는 굉장히 그건 여러 사람의 그 중지를 모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스펙트럼이 또 넓진 않게 하지만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측 가능한 형태의 당은 만들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굳이 정당의 스펙트럼 말하면은 예전에 정의당 출신의 멤버와도 같이 할 수 있다. 왜냐면 저는 노회찬 대표가 계셨을 때 정의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아젠다를 다룬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그분이 다룬다고 해가지고 진보적인 아젠다만은 아니라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열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대장동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많은 정책 아젠다들이 상실됐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이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로부터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수능 시험 문제 킬러 문항 없애기, 뭐 사교육 때려잡기, 그것도 인강 때려잡기가 무슨 교육 정책의 100년 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지점을 많이 발굴하고 싶고 제가 교육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라는 게 진보적이라는 얘기도 아닐 테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교육을 지금의 의무 교육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그 학교를 무조건 보내야 된다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가 교육의 성과까지 책임지는 형태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책임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넘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이러이러한 영역에서는 이 정도의 성취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에 대해 가지고 결과물에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근데 이게 2024년,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도 많고 학부모들도 우려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행되기로 한 이상
저는 이것이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교육이 되는 분위기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진보 진영도 약간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학생들 간의 취향이 다르다 정도까지는 아니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까지는 진보 진영이 오히려 주창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학습 속도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학교에만 앉아 있으면 졸업시키는 문화였다면요. 저는 공교육이 이제 질이 저하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성취도를 무조건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때로는 누구에게는 속진을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유급과 같은 재교육을 허용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무슨 학년제로 돼 있던 상황에서는 남들 3학년 가서 졸업하는데 난 1년 더 다녀 이러면 유급이라든지 이런 재교육의 형태가 굉장히 모멸적인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요. 다르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1학년 때 내가 수학을 다 들어놓길 바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그렇게 한 다음에 2학년 때 내가 좀 부족했던 걸 더 한번 배우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수학 학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 2, 3학년, 3년에 걸쳐가지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일정 정도의 지점이 있어야 된다 보지만은 그것을 성취하는 속도는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학력이라 얘기하는 부분 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수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등학교로 치면은 한 1, 2학년 정도의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3학년 때는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좀 부족한 게 있는 학생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취가 빠랐던 학생은 좀 더 다른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책임 교육이 들어가는 시점이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얼개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논제가 전혀 지금 정치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나 로봇 이런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이 저는 사람의 이제 지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상당 부분 AI로 대체될 거고 육체적인 부분은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 대체라는 용어가 참 무서운 것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는 사람은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미래의 사회거든요. 그럼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의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고요.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도 보면 수포자 아니면 영포자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율이 서울 근교권만 가도 한 20%씩 나옵니다. 근데 보통 수학 포기자의 반열에 들려 그러면은 고등학교 돼서도 약간 뭐 졸업할 때까지 미지수의 개념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수포자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X가 뭔지 모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수준이란 거를 책임 있게 국가가 달성하는 것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대표할 때도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은 만지작거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아니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경제학을 배웠지만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보가 다 열려 있을 때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이 다소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매도 제도 하나만 건드리는 것만으로 갑자기 주가가 종합지가지수가 두세 배씩 오르고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실제 뭔가 이것만 하면 당신들의 재산이 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서울의 김포의 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이 말초적인 어떤 서울 진입 욕구나 이런 것도 반영하는 것이지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맡아가지고 12대 5로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대 5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수가 이겨보지 못한 세종시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저는 제가 선거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제 실적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 제가
내일 제가 만약 선거에 지휘관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120석밖에 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의 펀더멘털 위기가 상당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 당대표를 계속했으면은 그 펀더멘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지금쯤 좀 나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선거의 기술적이거나 기교적인 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바꿀 자신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뼈아픈 얘기입니다. 바로 1년 반 전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사상 최대의 승리로 만든 다음에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하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들 책임 너무 큽니다. 전부 다 석고도지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그 가능성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지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면요. 처음에는 저의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약간 믿지 못하시던 분들도 제가 일관된 행보를 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준석이 뭐 한다 그랬을 때 하더라라는 이미지. 예. 제가 그렇게 뭐 어떤 분과 다르게 간 본다는 이미지는 많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런 창당을 앞두고도 12월 27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변화가 없으면은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말에 조금이라도 말에 힘이 실리는 걸 것이다. 생각하고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귀화하신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만약 혁신위원장이라는 본인이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면은 두 가지 다 저는 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셔가지고 나는 한국 사정을 잘 안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로 가셨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어쨌든 귀화 외국인으로서 이 특성을 강조하면은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 두 가지가 혼재돼 버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보신 모습 때문에 연예인처럼 알고 계시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원래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국제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 다니셨거든요. 한국이 아닌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대전에 외국인 학교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또 전문의를 하시러 또 외국 가서 하신 다음에 지금은 외국인 상대 진료하는 국제의료센터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좀 더 외국인성이 강조된 그런 시각과 또 의료인이라는 아주 그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직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변에 너무 좀 이상한 분들이 이상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뭐 아랫목, 윗목, 뭐 나라님 이런 얘기 하시다 갑자기 뭐 버르장머리 이런 거 하시고 하면서 이제 흔한 60대 한국인 아저씨가 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60대 한국인 아저씨 중에서도 가장 좀 제가 봤을 때는 반개혁적인 양태 표현들을 쓰셨거든요. 나라님을 어떻게 건드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아쉽습니다. 방송을 하실 땐 그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예. 막 외관상으로는 외계인인데 와서 전라도 사투리 쓰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예? 뭐 한국 문화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이게 방송용으로는 이런 아이템이 없죠. 재밌죠. 그런데 이게 정치를 할 때 보니까 이중동자에 걸린 겁니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를 풀어나가신 데 있어가지고 제가 왜 영어였냐 그러는데 저는 그분의 이력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약간 그냥 풀어 설명하자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은 저는 다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문화 환경에서 그냥 대학 내내 살았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에서 처음에 한국어로 그 말을 시작한 집안과 영어로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한 집안이 차이가 나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딱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마더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한국어로 해서 영어로 뱉느냐 아니면은 영어로 생각해서 한국어로 뱉느냐 이게 달라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바이링구얼이지만 저도 한국어로 생각해서 영어로 얘기하는 타입이니까 표현이 그렇게 종속되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인터뷰를 하시는 걸 한국어 인터뷰 하실 때랑 영어 인터뷰 하실 때랑 제가 다 봤거든요. 영어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월저널 인터뷰도 보셨나요? 저는 아리랑 TV도 봤고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영어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건 뭐 보고 제가 그냥 느끼는 걸 평가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약간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뭐 도덕적이지 않은 그 예의가 없어 이런 건 들어봐도 도덕이 이게 뭐냐면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게 도덕이 없다는 사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시려고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의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그 드는 순간 어떤 거냐면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영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통 하는 직역체의 약간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미실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이 He has no ethics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He has no ethics를 이제 거꾸로 번역하니까 그는 도덕이 없다고 번역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예의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번역하라 그러면은 에티켓 정도로 이제 생각해서 번역하겠죠. 네. 오히려 이게 좀 아쉬워 이 대표는 뭐 이런 매너나 에티켓을 번역하겠지만은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매너나 에티켓을 가겠지만은 거꾸로 또 이제 영어로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 에티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주 종이장 하나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임 위원장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들었을 때 허걱하는 메시지 뭐 이준석 씨 꼭 밀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솔직히 들으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로 생각하실 때는 아마 우리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doors closed라는 표현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러면 그걸 굳이 의역하자면은 허심탄회하게 비공개로 얘기하자 정도로 의역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역하면 밀실이죠. 그리고 뭐 사면 이런 단어도 그렇고 저만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 가지고 그분은 선의인데 굉장히 이상한 얘기로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인이원 위원장이 예능인으로서나 아니면은 의료인으로서 발언하셨을 때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치나 외교는 굉장히 미세한 표현 하나 차이가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리고 인이원 위원장에 대해 어떤 분들이 조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환자는 어디에 있냐 논쟁 때 그때 인이원 위원장이 저랑 말꼬리 잡아가지고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부산에 있다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강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상을 정했어야 된다 봐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들의 인요한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한 주목도 높아졌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가는 방향이 환자 찾아다니는 거죠. 네. 이준석이가 마음이 다친 것 같아. 뭐 이러고 저를 평가하고 있고. 강서 보궐선거에 패인으로 저를 꼽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저를 어떻게든 개조해 보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알지도 못한 분한테 왜 개조당하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혁신위원장은 사실 실권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를 뭐 포섭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한테 제안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저보다 당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12년 동안 당에 있어가지고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한테 당을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정확히 저를 접근할 때는 그러면 제 조언을 듣겠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조언을 들을 거였으면은 다른 따로 했죠. 사실 부산에 내려갈 때 약속 안 하고. 근데 다른 접근을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때 뭐 제가 영어로 이제 응대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사실 저는 인요한 위원장도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이면은 절대 그게 무슨 뭐 인종차별이 이런 영역으로 갈 게 아니란 걸 아셨을 텐데 오히려 아싸 한 다음에 글로 가셨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를 한번 몰아보자로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뭐 본인이 뭐 상처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는 통상적인 코리안 아메리카이나 아니면은 그런 다문화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뭐를 썼다고 해가지고 상처받는 건 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인요한 위원장의 특수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인종차별로 몰려 가려고 했던 거는 저는 그러면 나한테 조언을 듣고 싶은 건가?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인 행동을 하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그거 되게 아쉽습니다. 그때 뭐 여러 주체들한테 공격당하시는 위치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하고 하셨겠지만은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중차대한 말을 쓸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고 바일링구얼한테 뭐로 얘기한 게 어떻게 그거냐라는 거 정도의 인식은 다 갖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거는 왜 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갑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저희 아버지 언급을 했던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뭐 전화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뭐 이제 언론인과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저기 가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전해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표출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또 본인이 몇 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전혀 바로잡히지 않다 보니까 강연 자리에서 몇백 명 세워놓고 그냥 자신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지역 언론사 기자분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어쨌든 가문의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분 가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도 맞고 하지만은 반대로 혁신위원장이라는 그러니까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훈련이라든지 조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저 당에서도 그냥 신비로움 또는 새로움 정도의 캐릭터를 오히려 인여한 위원장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당에서 그 무대는 지원이나 케어를 잘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무처의 이제 당직자들은요 굉장히 그런 거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앞으로 또 당에서 계속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중간중간에 조언을 하고 교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스타성이라는 것에 기대가지고 그분을 그냥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개인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기가 있는 것과 그리고 문제의식을 잘 갖추고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것은 해결하는 건 능력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하나회 척결에 비유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을 요란하게 하던가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날아가 있던 거지. 근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최고의 정치 고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셀럽으로서의 역할은 지금까지 당의 어느 누구보다 잘하셨다 보지만은 개혁가나 아니면은 이런 고도의 정치 기술 같은 거는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깝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가 저에게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걸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언제든지 편하게 뭐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과는. 당에 대한 걱정도 하다가도 또 개인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당 의원님들은 지금 어떤 뭐 불만이라 될까요? 아니면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 반 전에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승리를 거뒀던 당이 어쩌다 이렇게 1년 반 만에 되었느냐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그럼 호가호위였던 사람들의 책임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당 밖에 있는 분들 같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만나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겁니다. 그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당을 옮기거나 당을 만드는 결정을 하는 것의 역치라고 하죠. 그걸 결심하기까지의 생각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다른 이제 외부의 일반인이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것의 역치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들의 결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참여의 그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당이 실체적으로 출발하는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율 확보의 시점에 그때 이제 그분들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간 제안을 보통 하지도 않습니다.